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최지은 아나운서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제가 있을까? 네. 최지은 아나운서님이 휴가를 가셔서 저희가 긴급으로 이렇게 제가 또 오게 됐습니다. 뉴스 호로록과 언론아싸, 언론아싸 57회 지금 시작할 텐데요. 양쪽에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저희 11월 26일 날 보고 한 달 만이에요. 네, 좀 소개를 각자 해드리. 예. 소개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 제 소개 안 했다. 이렇게 긴장을 해서. 네, 저는 언론아싸 출연을 하고 있는 민원연의 신미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최 장군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최 장군님만큼 할 자신은 전혀 없고요. 네,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두 분 각자 소개를 왼쪽부터 하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근데 진짜 오마이뉴스 스튜디오는 올 때마다 느끼는데 화면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두 분한테 1970년대, 80년대 영화배우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아싸 뉴스 호루룩이 12월 3일 날 방송을 하고, 네, 12월 3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시죠? 네. 내란의 날이죠. 네, 내란의 날. 그날 이 언론아싸를 그때 또 저 큼티분들이 다 못 나오셔가지고 네. 저하고 김현 의원님이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저는 다시 민원연에 가서 민원연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저희가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고 9시 40분쯤 마쳤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버스 아니다. 여의도 왜 안 오냐? 여의도 왜 가요? 네, 그러면서 TV도 안 봤냐, 뉴스 안 봤냐, 뉴스 못 봤죠. 그러고 검색을 하니, 네, 계엄 선포를 그분이 하셨고 내란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때 12월 3일 날 저희가 하고 계속 이 내란 그 전국과 탄핵 전국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지 못하다가 저희가 오늘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네네. 성탄 성탄절이야. 느낌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 7시에 광화문에서 메리 태진 크리스마스. 야, 메리 태진 크리스마스 저희가 문화제를 합니다. 시민문화제. 그래서 그 문화제 행사 관련한 회의를 하고 또 언론아싸 하고 이러느라고 오늘이 성탄 전야인 것도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요. 벌써 내란 선포 기준으로 하면 21일째예요. 네. 좋네요. 네, 언론에도 3주 됐네요, 3주. 네, 벌써 3주 지났네요. 그렇게 되네요. 예. 꼭 3년 지난 느낌은 이게 뭐죠? 아마도 시민분들 다 그러실 텐데 매일 저녁 주말 거리로 또 촛불 집회로 여의도에 있다, 광화문에 왔다. 또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명동까지 또 1시간여 가까이 행진을 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행진할 때는 시민이 너무 많아서 시간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민분들 정말. 가 보면 그리고 그 20, 30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즐거워하는 표정들이 느껴져요. 얼굴에. 그러니까 정말 집회를 많이 참여하고 했던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집회를 참여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이번에 거리로 나오셨는데 그분들 표정이 되게 밝다. 집회에 나가 보면 엄청 춥거든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들은 다 밝은 게 정말 대단하다. 즐겁게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3시에 행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빠를 경우에는 이제 아침 7시, 8시부터 무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 실무진들이 보통 10시, 11시에 모이거든요. 그때 10시, 11시에 나가잖아요. 그럼 벌써 무대 앞에 한 100여 분이 와 계세요. 이유는 그 앞자리에 꼭 앉고 싶어서. 그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또 얼마나 민주적이냐면 앞에 그 프레스존도 있고 또 저희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어디까지 치실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만큼 물러날게요. 라고 하면서 너무나 협조적이시고요. 저는 그래서 언제 나오셨어요? 그러면 7시부터 8시부터 무대 설치 전부터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시고 직접 음. 눈으로 목격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 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가 열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의도로 이제 무대가 옮겨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도 밤에 지나가면서 퇴근하면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집회는 처음 봤다. 너무 이게 집회에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는 정말 처음 봤다면서 요즘은 와, 이렇게도 집회를 하느냐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의도에서 많이 집회할 달라진 것 때 같아요. K본부 너무 좋으셨죠? 완전 꿀이던데요? 저희는 뭐 바로 걸어가지고. 앞이어서 너무 좋았죠. 네, 예. 추우면 바로 가서. 근데 추워도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맞아요. 너무 많아서. 예. 네, 저도 그 무대에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해가지고 네, 40분 만에 무대로 복귀하는 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저희가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다들 애쓰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번 이 계엄 이후 그리고 이 탄핵 국면에서 각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어떻게 또 이 특보체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계에도 내란 세력이 지금 잔존해 있잖아요. 누가 내란 세력이고 또 이들을 어떻게 축출할 것인지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 3일 날 뭐 저는 이게 언론화사 하다가 그날 이제 이른바 내란 사태를 겪었는데 K하고 M 두 분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이제 그 저희 중앙위원들하고 지부장들하고 해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지금 쟁의행위 중이어가지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그날 12월 10일 박장범 취임하는 날 하루 파업을 하자 결의를 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 해박 체결을 요구하면서 신관 로비에 천막을 쳤거든요. 그 천막을 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저희들이 천막을 치니까 회사 시큐리티 분이라든지 이제 회사 노무 담당이 와가지고 막 놀라 이거 왜 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결국 천막을 쳤죠. 그런데 이제 청경분들이 한 20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 이거 우리가 빠지면은 천막을 치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천막 안을 지키고 있었죠. 지키고 있다가 이제 뭐 11시 10시에 대통령이 뭐 특별 담화하는데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상이 뭐 그때 예산안이 민감한 시절이어서 예산과 관련된 특별 담화를 하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들었을 때 아니 뭐 이거 탄핵도 하고 국무위원들 탄핵들 하고 예산안도 안 되고 해서 비상계엄처럼 엄중한 시국이다라는 얘기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해서 저희 천막 지키다가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으니까 국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국회로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회에 나갔었죠. 저희는. 아, 국회로 바로 가셨어요? 네, 국회에 나갔다가 근데 이제 그 들어가실 수는 없으셨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앞에서 저 앞에 이제 보좌관들은 들어갔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는 제 눈앞에서 이성윤 의원이 계셨는데 네.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고 있다가 뭐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일단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없어도 되겠다. 지금은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계엄이니까 그때 계엄 포고문이 발표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엄이면은 회사로 군인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로 들어와서 뭐 군인들이 오나 안 오나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긴급 알림을 해서 이제 조합원들한테도 군인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혹시 회사로 나와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나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긴급 알림도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을 봤었죠. 그러면서 계속 회사 돌면서 이제 군인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때 계엄이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저희 회사가 크니까는 쪽문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쪽문들 다 막았어요. 청경들이. 근데 KBS 쪽문이 너무 많아서 박장범도 어디론가 몰래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쪽문을 다 이제 문을 셔터를 내리고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세요 하니까 뭐 계엄이고 해서 일단은 뭐 통제하기 위해서 막는다라고 해서 이거 뭐지 하라고 하면서 일단 국회를 갔다가 다시 들어왔었죠. 그러면 KBS는 뉴스를 보고 안 게 아니라 사내에서 이미 계엄이 있다더라 이 얘기를 먼저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입장문을 봤을 때도 사내에서 저희 이제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담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알았던 정황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헌 방송을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고 몇몇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보도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했는데 8시 반에 다시 회사로 급히 들어왔어요. 아, 급히 들어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전화를 받으면서 인상이 굳어져 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대통령 담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9시 반인가 이제 대통령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풀단으로 연락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보도국장이 대통령 특별 담화가 있을 거니 준비해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좀 더 몇몇 가지 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국장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퇴근까지 했던 사람이 8시 반에 왜 들어와? 그리고 아니 미리 담화 있을 거라고 준비시켰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그러면 담화 내용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아 고발을 예. 하셨다. 이게 사실 먼저 알았다면 내란 방조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럼 국가수사본부에 혹시 일단 고발했나요? 경찰청에 갖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상황인지라 네. 서울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배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MBC가 어땠을까요? 시민들이 사실 그날 국회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예. 국회 못 나간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MBC 지키러 가야 된다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연은 MBC를 지키러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대통령 담화가 있다는 게 뭐 9시 반에 이제 알려졌으면 정규 방송을 끊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알 수 없는데 대통령이 발언한다는 것만으로 정규 방송을 끊어?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담화를 방송을 안 했어요. 정규 방송 나중에 나오면은 이제 방송을 그 내용을 담아서 뭐 뉴스를 전하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특보가 저희가 늦었죠. 그러니까 제일 대통령 늦었죠. 담화가 전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알지도 못했으니까. 못한 네. 상황에서 그냥 담화 내용 보고 뭐 다음날 아침 뭐 뉴스를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담화를 보니까 갑자기 비상계엄인데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 전체 다 이제 뭐 나오라고 하고 보도국에 뭐 이제 그 해당 팀들 다 출근하라고 하고 이제 특보를 아마 야근자 중심으로 급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12시 밤 12시 뉴스 마감 뉴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 끝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 뉴스만 대비하게 이제 스텝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일은 사실 예상하고 대비하기는 그렇죠. 어렵기는 하지만 네. 어찌 됐든 이런 중차대한 일이 터졌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번 사태 이후에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보가 조금 한 20분 정도 아마 늦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아마 쭉 방송을 했을 텐데 하여튼 MBC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날 저희 방송사 노조 협의회가 있는데 12월 3일 날 이제 워크숍을 갔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서울에 없었어요. 네. 모처에 있었어요. 모처에 있다가 밤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터진 걸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뭐 당황해갖고 뭐 이런 일이 그쵸. 어떻게 이제 굴러갈지도 사실 예상할 수가 없고 일단 올라가자 해갖고 했는데 이제 차편은 없고 기차는 끊겼고 멀리 있으셨나요? 네, 멀리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가자 터미널로 가고 이제 가면서 터미널에 차가 없으면 택시라도 타고 올라가자 수십만 원 택시비라도 내고 가자. 근데 뭐 그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빨리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터미널에 갔더니 12시 몇 분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왔죠. 그래서 새벽에 회사에 도착했고 집행부들은 이제 그 상황 보면서 터미널에서 이제 다 전체 지역사 지부장들까지 집행부는 다 회사로 출근해서 회사 일단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인터넷으로 상황 보면서 이제 집행부한테 이야기 전달하고 막 하여튼 엄청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아 나중에 계엄군이 MBC까지 들어올 생각이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아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없는 상태에서 MBC에 계엄군이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비우면 안 되나 서울을? 서울 비우면 안 되죠. 네. 다들 사람들 반응이 봤을 때 이거 진짜야? 네. 이거 레알? 뭐 이런 분위기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천막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 10시 반 정도가 공교롭게 저희도 녹화 방송이 마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개 방송. 그래서 이제 그 오셨던 분들이 회사 로비로 쏟아져서 오셨는데 저희 방송국이니까 회사 로비에 TV 모니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대통령 담화를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뭐지 웅성웅성하면서 다들 믿기지 못하는 상황.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예. 네. 그날 사실 MBC가 그 속보가 그러니까 특보가 제일 늦었어요. 네. 그런데 MBC만 이른바 풀단에 네. 대통령이 담화를 할 거다. 네. 근데 뭐 계엄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안 했을 네. 거고요. 근데 뭐 일부는 지금 이제 언제를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좀 수사해야 된다 해서 고발도 한 상태이시지만 MBC는 담화조차도 통보를 못 받았다 이런 설이 있어요. 아니 담화조차를 통보를 못 받진 않았을 것 같고 그거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담화를 네. 한다 해도 이게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대통령이 담화하니까 정규방송 끊고 들어가 그 정도의 라는 판단을 안 한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방송사의 스케줄이 네.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라도 좀 언지를 해주고 담화를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 내가 담화하니까 방송 끊고 들어가라는 거를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이 터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하게 대응을 그날 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딱 이렇게 뜬 게 10시 28분인데 가장 빨랐던 게 KBS 라디오가 10시 29분.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10시 26분. SBS가 10시 31분. 이제 MBC가 포탈뉴스에다가 속보로 띄운 게 10시 30분. 이제 특보 방송이 나간 게 10시 50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KBS하고 연합이 그동안 정부 입장 받아쓰기 보도 제일 많이 한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가장 빨랐지 아마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또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뭐 밝혀져야 될 내용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이후에 이 언론의 동조 세력, 가담 세력에 대한 것도 수사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이건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이 KBS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계엄 방송 언지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의구심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예. 뭐 네. 지금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단순히 뭐 예산안 수준이라든지 일반적인 담화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얘기는 받았을 거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게 왜냐하면 그 전임 최재형 국장 같은 경우에 전력이 있어요. 예전에 청와대에서 그 의료 공백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담화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일요일 날 저희들이 추후에 뭐 얘기 듣기로는 여당 의원한테 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9시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니라 당시 뉴스 편집부 당직 기자한테 기사를 써라고 시켜가지고 단신으로 이제 단독 단신이 나갔었는데 추후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아직 엠바고고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기사를 또 삭제를 했어요. 했다가 이제 기자들이 항의를 했죠. 아니 보도국장이 무슨 권한으로 정책 절차도 밟지 않고 기사도 넣었다가 뺐다가 삭제하느냐라고 하니까 다시 기사를 복구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아. 그래서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의심이 저희들은 더 강하게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최재현 전 보도국장, 보도국장, 예. 네, 이분이 고발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당일날 막상 그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군 실물이 찾아간 곳은 뉴스공장이었어요. 예. 네, 이거는 물론 뭐 이후에 뉴스공장이 타겟이 되고 김어준 그 진행자를 뭐 이른바 생포 뭐 작전이 벌어졌다 뭐 여러 가지 폭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나 시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계엄하면 공영방송 특히 방송사 주요 방송사들부터 가서 점거를 하거나 이럴 텐데 왜 뉴스공장이었지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날 좀 의아한 풍경이긴 했어요. 그걸 각 방송사에서는 좀 어떻게 그 당시 받아들였어요? 예. 일단 뭐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한 뭐 생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직후에 성관이를 압수수색하고 뭐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봤을 때 이것도 그 김어준 씨가 이제 이전에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하러 갔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노상원 씨 뭐 수첩에서 나온 뭐 언론 뭐 노조 뭐 정치인 등등등 해가지고 수거라고 했잖아요. 네, 수거. 뭐 저희는 이제 언론도 해당되고 노조도 해당되는데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 어쨌든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였나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쉽게는 사실 김어준 씨가 가장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이었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네. 이 부분은 수사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뭐 갔는지. 뉴스공장만 있다가 이후에는 이제 MBC도 계엄군이 진입할 생각이었다는 것도 대상이었다.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보도들도 있잖아요. 그 네. 이 계엄 지시 상황에서 그때 담당자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수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엮여 있는 문제라서 나중에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도 그때 이제 당시에 새벽에 막 회사 주변을 돌아다녔을 때 저희들은 확인을 못 하고 추후에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 회사 앞에 군용 작전 차량이 있었던 게 이제 뒤늦게 이제 제보를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뭐 여의도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국회 정문에서 저희 회사 본관 정문까지가 좀 거리가 좀 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쪽에 사실은 군용 차량이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왜 작전 차량이 왔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이유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묵묵부답이에요. 정말 와서 사람이 내려서 회사에 들어왔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뭐 회신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은정님께서 저는 방송국이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속보 뜬 거 보고 진짜구나 했고요. 라고 하면서 심은정님 제가 초기부터 우리 심은정님은 엠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M에 대해서 MBC에 대해서 애정이 듬뿍한데 MBC 속보가 늦었다고 하시니까 유튜브에서는 보도했어요. 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심은정님이 오늘 저 사회 저 대리로 보는데 더 고와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꼭 거의 봤습니다. 안 네. 읽으실 줄 알았는데. 아유, 이런 건 또 제가 글씨가 커져가지고 너무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지금 이제 언론계에도 계엄군이 있었다. 언론계 내란 세력이 아직도 있다. 이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시민들이 뽑는 이 내란 공범, 수계 윤석열의 부역자 내란 공범으로 5개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의힘, 내란의 힘으로 지금 불리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곡학 아세아는 언론이고요. 네 번째가 정치 판사, 그리고 5번째 구구단체 이러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언론이 세 번째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또 그중에 우리 내란 주범 윤석열이 임명한 파우치 사장 박장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12월 10일 날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취임을 했습니다. KBS 사장으로. 이날 KBS에서 또 하루 총파업을 하면서 박장범 퇴진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투쟁을 하셨는데 내란 수계가 임명한 사장 인정할 수 없다. 네. 이거죠. 네. 그런데 박장범 씨가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어요. 네. 저희들이 일단 지금 단체 협약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 단체 협약에서 공정방송 제도인 임명동의제라든지 공정방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방송이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취임하는 사장한테 단체 협약 어떻게 할 거냐, 공정방송제도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들이 직접 박장범 사장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총파업을 결의를 하고 출근하는 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사장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직접 답변을 듣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그날 저희는
집행부는 새벽 4시 반에 모이고 네. 중앙위원들은 5시에 모이고 조합원들은 6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나름 되게 대비를 되게 했네요. 일찍 했어. 예. 그 4시 반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일찍 박장원 사장이 출근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중앙위원들이 5시에 모이는 시간은 좀 공개가 됐었고 저희들이 모이는 시간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 저희들보다 더 빨리 출근한 거예요. 아, 내부 정보가 센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집행부는 셀 것도 없고 그래서 음. 잔뜩 좀 걱정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출근은 출근이고 그다음에 보통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취임 첫날 이렇게 일찍 출근을 하지 않고 현충원에 들러서 현충원 참배를 하고 취임을 하거든요. 그게 관행이었죠. 네, 그게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라고 하면은 취임을 했다가 그래서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일단 했으니 현충원을 가야 돼요. 현충원을 갔다 와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현충 가는 걸 막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충원 참배도 못한 사장이 됐고 와, 현충원 참배도 거르고 출근할 정도면 참 사장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아니 대통령 대담하면서 대통령 자리에도 앉아본 사람이 그 사장 자리가 뭐시라고. 그건 다르죠. 그건 내란 전이고 이게 내란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탄핵 가결이 되냐 안 되냐 이러는 형국인데 나갔다가 시민들한테 또 그 얼굴이 얼마나 알려져 있어요? 시민들한테 보여지기만 해봐요. 어떻게 그래서 끝내 뭐 현충원 참배도 안 하고 취임식도 열지 않고 취임식 그냥 영상을 사장실 쪽에서 찍어서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걸로 취임식을 가름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날 거의 한 7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700명 이상 저기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 2017년 이후로 저희 조합원들이 다 얘기하는 게 고대영 사장 퇴진 투쟁 이후로는 제일 많이 많이 모인 것 같다. 모였다. 예, 박장범 씨가 조합원들도 무서웠나 봅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날 사장실에 거의 6층에 피신해 있었던 있었죠. 거죠. 예. 네. 또 KBS 기자들이 내란 공범 될 수 없다. 보도국장 사퇴하라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 박장범 사장이 사장 후보자로 되고 나서 저희 기자들 495명이 연명으로 박장범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성명을 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박장범 사장 취임하기 전까지 최재현 아까 문제적인 최재현 보도국장이 있었는데 최재현 보도국장이 좋아하는 것이 북한 관련 뉴스예요. 북한의 전쟁 준비, 뭐 전 도발 관련 뉴스. 그래서 이번에 뭐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왔다고 하는 NNL 도발이라든지 뭐 풍선 북한에서 보내는 풍선 원점을 타격해서 뭐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리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와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재현 국장이 했던 것은 최재현 체제에서는 결국 내란 공범으로 밖에 될 수가 없다. 네. KBS가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내란을 다 계획하에 방송을 했는지까지는 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 어쨌든 KBS가 국내 사안도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많았는데도 계속해서 북한 뉴스에 집중하면서 이 남북 간의 갈등을 고조를 시키는 그렇죠.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이 내란의 어떤 배경 이런 거에 이제 그 같이 기여한 공조한 약간 그 비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냈을 때 원점 타격을 했다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국지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그런 위기감을 계속 KBS가 조장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게 이게 내란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준비된 내란이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KBS 같은 친정권 그 언론인들이 이런 준비된 내란에 가담한 것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동안에 의문시됐던 KBS 보도나 이런 게 혹시 그 일환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이 KBS 보도는 계속 시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 법사위에서 5.18 관련한 영상 상영할 때 갑자기 그 특보 내보내던 방송이 중단되거든요. 부랴부랴. 막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16일 날 같은 경우는 메인 뉴스에 톱이 그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각하는 보도가 나와요. 12월 1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군 상당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됐고 평화 유지군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또 이렇게 톱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KBS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SBS나 여러 그 방송에서 이게 1987년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고 요즘 세대는 87년 이러면 막 교과서에나 나오는 시절이라 6.25때 얘기가 예, 그때 보면은 그때 편파 방송을 어떻게 했냐면 화면에 야당의 그 유세 장면이 많이 사람들이 모인 거는 사람들이 적게 모인 화면만 내보내고 여당은 사람이 엄청 밀집된 걸로 내보내서 이른바 화면에서 편파 보도를 하는 화면 편파가 예전에 쓰이던 고전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인데 지금 이게 2024년에 이러한 편파 화면이 재등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날 뉴스를 캡처해가지고 커뮤니티 등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가결하라는 집회가 계속 열렸잖아요. 뭐 100만, 뭐 20만, 30만 이렇게 추정되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이 집회 장면과 광화문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저렇게 비슷하게 보여줘요. 저렇게 보여주면 저렇게 그러니까 여의도와 광화문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느 쪽이 많이 모였는지를 모르겠고 또 적게 모인 데가 많은 것처럼 오해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방송 화면에 저렇게 화면을 분할을 해서 양쪽을 계속 비교하는 저런 모습들이 특보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KBS 화면이고 앞에 화면은 SBS였고요. 예, 뉴스토크에 예, 이런 화면들이 계속 양분할 화면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편이 갈라졌다. 뭐 그다음에 두 군데서 저렇게 다시 두 쪽 난 대한민국 예, 저런 제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찬반 집회를 갈라치게 하는 보도들 그리고 KBS인데요. 탄핵 반대하는 저 광화문 집회에 저 구호들을 계속해서 자막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탄핵하라라는 거를 또 저만큼 보여주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렇게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처럼 그리고 참여한 시민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KBS 보도에 보면 이게 집권 여당으로 배신행위라고 생각 않는다. 멋대로 탄핵 가결에 찬성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여당 비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저렇게 코멘트로 또 부각을 해서 보여주는 저런 보도들.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다음 주에도 집회하겠다라는 보수 쪽 주장을 저렇게 이제 따옴표로 제목으로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 세력 편들기 네, 보도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와 수만 명 수준의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를 같은 카메라 앵글로 보여주면서 인원수마저 비슷하게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상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멀리서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도 전문 채널은 국회 앞에 드론을 띄우지도 않았다 이렇게 세밀하게 시민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들의 행태는 저희 민원연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계속 감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 좀 해명 내지 뭐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사위 5.18 영상 상영되다가 네.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 네. 왜냐하면 12시 뉴스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 한참 뭐 말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말을 끊다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말 끝나면은 이제 돌리자라고 했는데 그게 마침 돌아가면서 공교롭게 사실은 방송 사고가 났어요. 아나운서 오디오가 씹히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니었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었다. 네. 진짜 정말 우연의 일치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12월 16일 날 9시 뉴스 톱은 이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네. 약간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했다라는 게 아 그러면 이게 뉴스톱인데 9시 뉴스톱이 아니고 뉴스톱으로 나가는 아니면 뭐 건가요? 네이버의 톱이든 네, 뭐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거 아무리 아닌 것 그래도 같고. KBS가 지금 그 없이 지금 서비스- 보면은 지금 그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이거 네. 확인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분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민 체제에서도 그랬고 그게 아직까지도 좀 문제시 되는 것이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양쪽에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면은 상반되는 의견을 모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기계적 균형이 너무 좀 오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탄핵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인데 이 민주주의가 어떤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선택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이쪽 의견도 있고 저쪽 의견도 있으니까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계적 균형이 오도돼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방민 체제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뭐 객관성, 중립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KBS에 수신료를 내주시는 분이 탄핵 찬성을 하는 분들도 수신료를 내지만은 탄핵 반대를 하는 분들도 수신료 내지 않냐.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도 담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수뇌부가 해왔던 주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찬반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가치에 방점을 두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화면 구성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얘기한 따옴표 저널리즘 그러니까 밴드 자막이라는 이제 뽑는 것도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에 가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좀 나쁜 기계적인 균형, 기계적인 뭐 업무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쳐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도 이번 탄핵 관련한 그 언론사들의 보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뭐 토론이나 좀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공영방송 특히 이제 지상파 방송 중심으로 좀 강하게 남아 있는 이 기계적 중립 보도의 어떤 약간 파산 선고 같은 네. 그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사실 기계적 중립을 택할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뭐 박상현 본부장님이랑 국회 많이 청문회나 뭐 불려 나가서 보고 들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주로 기계적 중립, 사실 기계적 중립도 아님에도 계속해서 기계적 중립을 네.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의 편파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의 어떤 사례를 이번에 분명히 좀 확인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탄핵 반대와 찬성을 5대5로 수신료를 내주는 국민들 5대5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저희 또 이게 이른바 이제 언론계의 계엄군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YTN의 김백 사장이죠. 이분이 공원연 출신인데 YTN이 그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적 의결과 부실 심사로 민영화가 됐어요. 저희는 이제 사형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장으로 YTN의 점령군처럼 들어왔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김백 사장이 이번에 갑자기 부정선거 팩트 체크를 해보자라고 또 사내에 지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YTN 노조뿐만이 아니라 YTN 기자협회 등에서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규탄 성명을 내고 이랬는데 이 부정선거는 지금 윤석열이 내란 수계 윤석열이 이른바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선관위에 그 부정선거 자료를 부실해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극우 유튜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근거 없는 주장인데 갑자기 보도 전문 채널 사장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자라고 주장을 한 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어떻게 안 이런 되는 일이 거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다루는 소재나 주제들이 결국 사회에서 의제가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도 전문 채널에서 사실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다시 YTN에서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의제화시키겠다라는 기도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이분 역시도 사실은 은근슬쩍 그런 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팩트 체크하면 사실 또 되게 무색무취하고 좀 객관적이고 최근 많은 언론들한테 요구되는 역할 중 하나잖아요. 이 팩트 체크로 이 왜곡과 편파 보도를 할 수 있다는 또 이 전형을 보여준 거죠. 이게 지금 팩트 체크할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YTN 그 지부가 성명을 냈는데 여기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했어요. 뭐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팩트 체크하자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네. 어느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을 넘어가는 주장에 지금 전파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YTN 경영진들이 김백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이 YTN의 보도국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등을 비판을 하거나 검증하자려면 이거는 스토킹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불공정 보도라고 막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또 보도할 경우에는 이게 비과학적이다. 라고 이런 주장은 비과학적이니 네. 보도할 가치가 없다라고 폄훼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특집 프로그램을 하자는 등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등 이렇게 한 거는 결국은 지금 이 내란 세력을 동조하고 내란 세력 가담자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뭐 이념 지형 스펙트럼으로 보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오른쪽에 정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류의 생각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도 황당하고 언론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상식 수준을 갖고 있다. 이게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죠. 네, 이번에 그 YTN 지부의 성명 중에 요 대목이 저는 인상 깊어서 좀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을 등에 업고 YTN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유진그룹과 김백 사장 일당이다. 외환 위기와 해직 사태 등을 겪으며 눈물과 땀으로 만든 공정방송 제도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마치 계엄군처럼 YTN을 장악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을 방송개혁이라 부르고 YTN을 징계하라는 민원 사주에 가담했던 자들이 김백 사장 주위를 둘러싸고 고액 연봉을 받으며 YTN의 고열을 파내고 있다. 얼마나 분개했으면 이렇게 격한 성명을 썼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무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걸 내부 구성원들이 투쟁을 하면서 무산을 시킨 거 이것도 아주 뜻깊은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언론계의 극우 세력 정말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 진행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 네. 진행자들이 내정되고 방송 진행자로 방송할 때도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특히 노조가 앞장서가지고 부적절하다 비판을 했었지만 이들이 계속 진행을 하다 결국은 이번 계엄 정국에서 사고를 쳤죠. 사고를 쳤죠. 저희 일단 KBS 진행자로 있었던 고성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대통령의 계엄 관련 4차 담화 그러니까 나와서 싸우겠다. 국민들과 끝까지 네,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 그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저희 집행부는 그 전날 고성국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진짜 고성국하고 통화를 하는 건가? 고성국이 지시를 받는 건가? 고성국이 했던 얘기와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은 부정선거를 밝힐 기회가 없어진다. 그리고 특히 탄핵이 되고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되는 상황이면은 대통령으로서 나서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사라지니 탄핵되기 전에 자기가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고성국이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들을 결국은 고성국 씨가 KBS에 출연해서는 아주 점잖하게 뭐 기자들이 제작진이 써준 원고에 충실하게 진행을 하지만은 그렇게 KBS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을 그대로 끌고 가서 자기 유튜브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최소한 KBS 그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 유튜브는 하지 마라. 이 개인 유튜브에서 하는 고성국이 하는 얘기와 KBS 진행자로서 고성국이 하는 얘기가 혼선이 올 수 있으면은 청취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측은 계속 기용을 했고 이번에 결국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급박한 수가 나오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배승희 씨도 처음에 YTN 진행할 때는 뭐 그냥 약간 조용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참 이제 방송 3법 얘기하고 이랬을 때 대놓고 MBC 민영화 해야 된다 이런 주장 그렇죠, 막 했죠. 방송에서 그렇죠.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극우적인 인식과 비상식적 인식을 평소에는 좀 누르고 뭐 시청자들 좀 확보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서슴없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자기 하는 거죠. 본색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번에도 사실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반상식적인 인사들은 공영방송에서 퇴출을 시켜야죠. 네, 배승희 씨가 이번 사태에서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하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결국 YTN에서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나 지금 김백 체제인 YTN에서 더 버틸 줄 알았는데 하차를 금방 시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YTN은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사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작진들도 계속 알고 있었고 조마조마해 오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고성국을 계속 기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KBS가 정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성국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진이 하차 통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수뇌부를 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KBS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손절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작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성국 씨 하차 결정이 더 먼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YTN에서도 이제 하차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차하고 나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발언들을 똑같이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우 유튜버 출신의 진행자들이 하차가 됐지만 아직도 이 윤석열을 등에 업고 언론계에 입성을 해서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렇게 망가뜨린 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대표적으로 방심위의 류일임 위원장 그리고 현재 헌재에서 탄핵 그 심판에 대해서 심리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언론계 곳곳에 지금 이런 이른바 적폐 세력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그 헌재 심리가 지금 연기가 됐죠. 그렇죠. 좀 연기됐어요. 결국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판단하고 이진숙 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어떻게 이진숙 씨 그 탄핵 심리는 MBC에서는 MBC가 낳은 대표적 적폐인데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척결돼야죠. 척결 이런 인사들은 이제 좀 공론의 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에서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 보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류에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 보수적인 인사를 쓴다 하더라도 어떤 선이 있는 건데 이진숙이나 류일임은 그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보면 뭐 관련 보도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부터 대통령 할 시절부터 뭐 이제 시기가 계속 이제 앞당겨지는데 개헌 얘기를 서슴없이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언론을 장악하는 일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네. 여론을 만들어 가고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자기의 그런 극우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앉혀야 서로 착착 발이 잘 맞을 거잖아요.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 고르는 게 결국 이진숙, 류일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큰 범위에서는 이 사람들도 결국엔 불법 개혁, 내란 동조 세력의 가능성이 높다.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이 그 계엄을 선포하고 뭐 곧바로 국회의회에서 정지가 되긴 했지만 철회가 되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언론 내부의 투쟁들도 아주 가열차게 진행이 됐는데요. 저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9개 현업 언론단체가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칭호도 아깝다 안 붙인다. 사실 뭐 범죄자니까 내란 수괴니까 뭐 붙일 필요는 없는데 현업단체가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심장했고 상징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같이 회견에 뭐 참석하셨죠? 이호천 본부장님도 계셨고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 탄압, 언론 장악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내부, 언론 사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퇴진, 윤석열 하야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로서 뽑힌 우리나라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될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퇴진해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고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 사실 12월 3일 내란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진 거죠.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적인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적인 사람을 우리가 계속 대통령이니까 계속 뭐 지켜봐야 된다, 뭐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수준은 이미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칭호를 쓰는 것도 뭐 맞지 않고 그냥 내란 속의 윤석열이고 피해자 윤석열이고 이제 뭐 수사 대상인 거죠. 네. 그리고 언론인 4,164명이 또 윤석열 탄핵하라 선언했는데 아마 이때 선언이 KBS 본부 앞에서 이 선언을 네, 했던 그날 걸로 기억이 납니다. 14일 날 있었죠. 그렇죠.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예, 예. 가결됐던 되던 날, 네 언론학자들의 선언도 잇따랐고요. 저 인상 깊었던 게 언론계 블랙 투쟁이에요.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나 진행자들이 다 이 상복을 입고 윤석열의 사망 선고를 선고하는 이 상복을 입고 진행했던 블랙 투쟁인데 왜 MBC 뉴스데스크의 두 진행자가 나오네요. 이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건 언론노조 차원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차원에서 있고 이제 방송기자연합회에서도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KBS만 하더라도 사실 뭐 기자라든지 제작진들 중에 우리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계신데 이제 방송기자연합회 쪽에서도 이제 회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자라고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언론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희 블랙 투쟁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블랙 그래서 투쟁 왜 안 하셨어요? 외투가 네. 그래서 이게 꼭 뭐 MBC는 사실 뭐 아직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조금은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장악된 언론사들에서 그런 판단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뭐 KBS에서도 일부 조합원들 그리고 뭐 SBS 뭐 언론노조 산하의 여러 하셨죠. 지본부들에서 많이 참여를 참여하셨어요. 해주셨어요. 그게 예. 네. 민심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게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와 지금이 이제 또 다른 언론 풍경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MBC 본부에서 아주 재밌는 그 이른바 긴급 포고령 국민을 대신해서 윤석열 축출을 하겠다라는 긴급 포고령을 또 이 패러디한 거 발표를 하셔가지고 기사화도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또 재밌게 나왔어요? 첫날 이렇게 성명들을 이제 서로 다퉈서 막 내고 하는데 저희가 뭐 내부 일정도 있고 이제 약간 묻힐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내면 근데 이제 타사들이 계속해서 또 저녁 때 돼서도 이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국장 이거 쓰는 친구가 홍보국장이 다음날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좀 다르게 써볼까 이제 고민하다 이제 뚝딱 해서 썼더라고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회자가 되고 네, 그래서 윤석열의 포고령을 네. 패러디를 해서 윤석열을 축출하는 국민의 포고령으로 바꾼 건데요. 아주 재밌으면서 역시 투쟁은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게 싸우는 사람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인데 지금 시민들이 2014년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겪었고요. 또 지금 2024년에 초유의 내란 사태를 맞아서 또 윤석열 탄핵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일부 언론들이 아직도 그 내란 세력에 동조를 하거나
또는 일방적인 그 내란 세력, 주도자, 주범, 공범들의 발언을 검증 없이 받아 쓰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질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사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검찰 받아쓰기 보도 관행이 좀 되살아나서 저희 민원연에서 긴급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초기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검찰이 엄청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검찰 주장 등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줘서 어느 언론사가 가장 검찰발 보도를 많이 했는가 또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이 수사 행태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는가 이렇게 저희가 비판을 좀 했는데요. MBC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좀 억울한 게 MBC가 특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약간 드는데 저희도 아니에요. 꼼꼼히 모니터를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 MBC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MBC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수조사를 했는데 MBC는 검찰 그다음에 경찰, 네. 국소본, 그다음에 공수처 공이 많이 했는데 네. 검찰발이 제일 많긴 했는데요. MBC 보도는 누가 잘하나, 3시 열심히 해서 수사해라 이러다 보니 검찰발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3시 열심히 잘해라 보도를 하는 행태는 바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과 지적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런 점에서 MBC도 한번 이게 돌아볼 문제고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조중동이 제일 적었어요. 이유는 초기에 검찰이 이거 수사해야 된다 또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된다는 보도에 제일 소극적이었어요. 그거는 문제였다. 예, 그래서 검찰발 보도가 가장 많았던 건 YTN이 101건,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81건, 그리고 KBS 56건, MBC 55건이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급히하다 보니까 보도 건수 위주로 했는데 이제 내용까지 다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였는지를 좀 더 앞으로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검찰의 주장이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 쓰는 보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조본으로 전환을 해서 공동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도 보면서 좀 저는 어이없었던 것이 어쨌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새 기관에서 하는 거를 이전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이 문제였다. 수사권 조정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검찰 게 있어가지고. 편드는 보도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전 정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 국면에서도 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타기죠, 제대로 물타기. 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제 내란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언론 입장에서는 그 내란 진실을 알리는 보도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럴 때 이제 검찰이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저희가 취재를 하건 의도적으로 흘리건 할 때 이것들을 그런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각자가 나눠서 좀 일단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 몇 핵심 인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검찰이 계속해서 밝혀내는 거에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의 수위로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는 좀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가치가 늘 계속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초유의 사태에서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할 때 그 수사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 해야 된다. 다만 비판적 관점을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요. 언론이 내란 세력이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라는 성명을 냈는데 이것도 아주 유의미한 새겨들을 그 목소리였습니다. 석동현, 김용현, 이 김용현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구속돼 있는데도 자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의 뭐라 그래야 돼요? 조언자라고 해야 돼요. 청공. 그다음에 뭐 정광훈 이 또 대표적인 지지 세력인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언론 주장이나 발언이 언론이 그대로 이걸 검증 없이 받아쓰고 비판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 이건 결국 내란 책임자 옹호자 받아쓰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받아쓰기 보도 행태가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사실 내란 수사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조금 불가피하게 속보 경쟁이 있는 상황이에요. 속보 경쟁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나오는 것들을 빨리빨리 기사화해가지고 속보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관련 주요 피해자들은 자기네들이 언론에 흘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흘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다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증을 하려는 것들이 언론사 내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 피의자 윤석열을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자회견 같은 거를 그대로 내보내 주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이분이 하는 게 주장이 아니라 이미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 것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군인들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뭐 윤석열이 시민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했다. 막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그대로 이거는 아예 중계를 해주면 안 되는 이런 허위 주장을 언론이 이거를 중계를 해주고 대서특필해주고 이러는 거는 받아쓰기 수준을 넘어서는 거다. 이런 보도 자체가 내란 동조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법조 전문단체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낼 정도면 이런 보도는 심각한 위법성 문제가 있다. 예, 좀 이게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민변에서는 이제 연합뉴스가 통신사로 제1보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면 다른 언론사들이 참조도 많이 하고 그걸 전제도 많이 하는데 처음에 개헌군들이 왔을 때 실탄이 없었다. 실탄이 있었다는 거 이미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들을 군 내부에 확인했다는 연합뉴스가 반박을 하면서 이런 뉴스들이 그대로 있다는 건 이건 아주 위험한 보도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MBC도 시민들한테 질타를 엄청 받았죠. 많이 받으셨죠? 그때는 사실 뭐 적폐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뭐 최순실이란 실명을 깐 것도 MBC가 상당히 늦은 부분에 깠고 최순실을 부르지도 못했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를 돌아보면 다시는 언론이 이렇게 중차대한 위법적 반헌법적 이런 내란이라든지 또는 그 탄핵을 받는 세력을 동조하거나 또 그 탄핵받는 세력이 또 어떠한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본질의 언론이 천착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뭐 본질을 흐리거나 물타기 보도를 하거나 이런 보도가 되지 않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 이걸 다시 또 다짐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KBS가 아무래도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장과 경영진이 아직도 KBS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박근혜 탄핵 때와 윤석열 탄핵 때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정도의 신뢰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해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박근혜는 국정농단이냐 아니냐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 내지 뭐 반론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탄핵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건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이게 명확한 것이고 윤석열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란을 정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박근혜 때보다는 더 좀 선명하다라고 가치 판단이 좀 쉬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구호를 외칠 때도 내란 수괴가 임명한 박장범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거취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스스로 이제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고 내란 수괴가 임명한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은정님이 조중동이 검사발 보도가 제일 적었다고 이렇게 놀라셨는데요. 그건 조중동은 초기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 내란 세력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려는 취지로 그렇죠. 보도가 네. 적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안 하려고 적었던 게 아니고요. 예,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어서 네, 그거는 매우 더 심각한 보도 안 한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언론에 요구하는 어떤 균형, 중립, 기계적 균형, 중립 이런 류의 가치들이 정말 시험대에 오른 보도 태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세력들의 주장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가 아직은 우리에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이 터진 것 아닌가 싶고, 하여튼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고민들 각 언론사들이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MBC는 그것에 비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찍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한 편이고, 다른 언론사들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좀 늦은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언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번 사회적인 논의나 이런 것 좀 거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최소한 그런 공감대는 있잖아요. 엄청난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뭐 정말 반인권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5대5로 전하지 않잖아요. 이 내란도 사실 그 정도의 범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언론의 보도 태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여기 또 KBS, MBC 대표적인 공영방송에 또 노조위원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안에서 그러한 또 건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네. 견제를 해주시고요. 이 내란 세력을 편드는 보도도 문제지만 지금 시민들이 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지금 광장으로 계속 나와서 네.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론이 왜곡하지 않는 것, 네네. 예, 이것도 저희가 계속 감시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 언론이 정확한 사실 보도, 그다음에 진실 보도 중요한데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시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도해 주실 거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촛불 집회 갔는데 거의 하시는 분들이 며칠 전에 KBS가 9시 뉴스에서 집회 중계차를 탔다고 되게 약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KBS KBS 약간 최근에 시민의 보도가 했는데 예, 아 그래요? 시민의 목소리를 네. 좀 더 이제 전하는 걸로 약간의 변화를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의 투쟁도 뭔가 이제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번에 뉴스가 뭐 아시지만 신문사 호해가 나왔잖아요. 네. 몇십 년 네. 만에. 네. 한겨레에서는 시민들이 그 호해를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수십만 부를 찍어가지고요. 추가로 배포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방송도 뉴스 시청률도 엄청 오르고 모처럼 우리 사회에서 뉴스를 포함한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였는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은 질타와 비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네. 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또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 개혁에도 내부에서 또 시민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 장군님 없이 1시간을 진행하려 하니 7분이 초과가 됐네요. 네, 저희 뉴스 호로록과 언론 아싸가 콜라보로 11월부터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6번 방송을 예. 했습니다. 더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6번 또 오마이 TV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게 됐고요. 언론 아싸는 또 새로운 예, 방식으로 또 시청자들에게 곧 인사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네. 인사 네. 갑자기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과 관련된 한 페이지가 좀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고요. 근데 이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언론이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되살리느냐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게 올곧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쟁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며칠 엠보- 전 집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시민 여러분들이 MBC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감사함, 결국 MBC를 장악하지 못하고 이겨낸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MBC 내부 구성원들도 계속해서 시민의 편에서 보도하고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그런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내부에서 감시 활동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심은정님이 시즌이 끝난 건가요? 이렇게 여쭤주셨는데요. 시즌 5는 오늘을 마지막 방송으로 시즌 5는 마칠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즌 6은 또 새롭게 준비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지금 또 여러 상황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시시각각 또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빠르게 준비해서 시청자들, 시민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언론아스타 뉴스 호루로 콜라보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가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